지금 여러분께서는 CLTBC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이 배제됐습니다. 임 전 실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이번 결정을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향후 자신의 거치는 지도부의 답을 들은 이후에 표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친문계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사퇴했는데요. 장 지도부의 인사의 첫 사퇴입니다. 자, 오늘 톡선 정치의 코너에서는 이 소식 중심으로 한 주간의 우리 정치 현안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그동안 서울 중성동 갑 출마 입장을 고세운 친문계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컷오프되면서 강력히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좀 가졌죠? 예, 컷오프 발표가 어제 되었습니다.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한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사실 한바탕 세월이 바람이 불었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중성동갑 공천 문제는 사실 민주당 내의 총선 공천에 있어서 최대 뇌관이라고 불려왔던 그런 일입니다. 일단 혁신 공천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그런 이재명 대표와 또 친이재명계의 어떤 숙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386 친문계들을 효율적으로 퇴진시키면서 당을 전투형으로 다시 정비할 것인가가 관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임종석처럼 상징적인 인물을 정리하지 못한다면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리한다고 해도 당이 여전히 낡은 586의 그 어떤 소유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처장은 전략공천을 하면서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문계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인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선택을 했는데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장관급 인사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친문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당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역시 친명이기도 하다. 친문과 친명을 가르는 것은 그야말로 낡은 프레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는 것은 친문계에 대한 배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결정에도 임종석은 자신을 낙마시키면 비명과 친명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번 선거를 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 네. 6시까지 결정을 재고해줘서 나한테 통보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자기 거치는 지도부 답을 들은 이후에 표명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예. 지금 본인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임종석을 공천을 했었을 때 총선이 불리해진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의 의미를 운동권 청산이냐 운동권의 재집권이냐 이걸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중간평가 내지는 윤석열 심판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선거 지형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임종석과 같은 상징적인 인물이 아주 꿀지역구에서 단수공천을 받거나 전략공천이 된다면 그거는 역시 저기는 운동권 정당이야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옮겨놓는 것은 선거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재고의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선택들에 대해서 당의 지도부의 포진에 있는 친문들은 격한 어떤 반발들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상황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정도로 대한민국 한국 정치에 대단한 인물입니까?
글쎄요. 예. 본인은 굉장히 그런 글쎄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글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본인의 주장이니까요, 그건. 예. 예. 자, 이른바 386 친문계 집단 반발이 이제 뭐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일을 또 기회를 같이 해서 고민정 최고위원이 당직 내려놨죠.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고위원을 남의 그 선거 공천을 가지고 내려놓는 경우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한 세트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이런 행동으로 입증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당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은 굉장히 허탈한 그런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민정 전 최고위원은 갈등을 잠재워야 하는데 돌아온 답이 차라리 물러나라라고 하는 그런 답을 들었다. 근데 차라리 그 고민정 의원을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원이거나 혹은 친명계의 예비 후보들입니다. 본인은 최고위원이잖아요. 최고위원 중에 누가 고민정 의원 보고 물러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당원들, 일반 당원들의 어떤 그 주장을 하나의 그 꼬투리로 잡아서 예. 나는 사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선택이라고 많은 분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고민정 최고위원은 사퇴를 하게 되면서 또 다른 그런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공천이 진행되면서 민주당 내 단수 공천이 너무 많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수 공천을 해주는 그런 관례 중에서 당직 갖고 있거나 혹은 최고위원이면 단수 공천을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막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고민정 최고위원이 지금 광진을에서 단수 공천된 것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최고위원 사퇴했으면 그것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청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친문계의 반발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고민정 의원과 같은 그런 선택은 오히려 당원 동지들에게 굉장히 큰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민정 의원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통보를 받았던 5선의 서른 의원도 오늘 탈당을 했죠? 그렇습니다. 국민이 아닌 이재명을 민생이 아닌 개인의 방탄만을 생각하는 변질된 민주당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외치면서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에 비유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만 생각하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본인들이 어떻게 지난 21대 총선을 결정했는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도 하위 10%, 20%에 대해서 불이익 줬고요. 그 하위 10%, 20%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그 심사 조건들 본인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21대 그 총선 당시에 친문들이 100% 공천됐다고 하면서 중앙일보에 비아냥을 사기도 했었던 그런 선택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 이재명계 그 후보들은 거의 99% 학살당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총선 때는 그 시스템 공천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지금은 내가 하위 10%가 나왔으니까 나는 반발한다.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자기를 공격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특히 검찰 독재와 맞서 싸우는데 그렇게 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지도 않았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평가들이 하위 10%에 가게끔 했던 것이고 당대표를 잡아가달라고 하는 그런 법안에 자기가 그 찬성을 했다고 당당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를 또 다른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부결을 던진 그런 의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돌이켜봐야 될 것인데 불리하다고 생각되니까 특히 최근에 그 서른 의원의 지역구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서른 의원의 그 우세가 계속 꺾이는 것들이 거듭돼 왔거든요. 처음에 서른 의원이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론조사를 넉넉히 이기고 있었는데 최근은 박빙 상태로 접어드니까 탈당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어찌됐든 이 공천 결과에 좀 승복을 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이 탈당을 좀 뭐 암시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홍영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공천 결과에 따라서 잇따라 탈당하거나 실제로 탈당하는 상황들이 현실화될까요?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탈당은 어느 정도 현실화될 것 같은데 그 폭이 굉장히
적지 않을까라고 많지는 않을 추정되는 것이다. 것이, 예. 예, 지금 왜냐하면 박영순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이 박영순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공천을 이렇게 컷오프 시켰다고 탈당한 게 아닙니다. 경선을 갖다가 하겠다고 하니까 탈당을 해버렸어요. 그냥 주지 않았다, 단수 주지 않았다, 뭐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않았다고 탈당을 한 겁니다. 본인 예. 한 명만 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10% 하위 10%에 해당하니까 상대적으로 불리한데 거기서 여론조사 지형도 자기가 좋지 않고 그러니까 탈당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김윤식 전 시흥시장 같은 경우도 탈당을 해서 이제 그 국민의힘으로 갔는데 그것도 역시 지금 본인이 선거를 통해서 이길 수 있을 가능성들이 적다고 본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길 가능성들이 적다고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탈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을 시사하긴 했지만 실제 탈당을 하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이 그 지역구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을 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탈당을 안 합니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탈당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송갑석 의원도 탈당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네네. 자,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지형들을 읽어내면서 봐야 될 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의 이런 공천에 대한 셈법들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은 그냥 무작정 이재명의 그 사당화, 사천화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그런지 사정이 어떤지를 취재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참 의심스러운 그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에 반발했다가는 아예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여기에는 뭐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게 또 민주당의 그런 분위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통상 뭐 이낙연계로 분류가 됐던 이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현재 정책위 의장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담양연과 한평 장성에 이제 단수 공천돼서 됐고요. 이광재 전 의원이 이제 성남 분당 갑에 전략 공천 됐습니다. 오히려 더 친명들이 좀 학살당하고 있다. 뭐 성남 분당 갑의 경우에는 녹록한 지역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공천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남 분당 갑에는요 김지호 전 정무부실장 이 사람은 무려 9년을 이재명 대표를 모셔온 사람입니다. 네. 그런 찐 친명을 날리고 전략 공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담양 영광 한평 장성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순간 삭발을 하면서 격렬하게 그 반대하고 이재명 대표의 수호를 앞장서서 전라도에서 제기를 했던 그런 이석형 전 한평 시장이 한평 군수죠. 한평 군수입니다. 한평 군수가 날아갔어요. 예. 그러니까 찐명들은 오히려 지금 다 학살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단수 공천된 60여 개의 지역구를 보면요.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10개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친문, 이해찬 등등이 당선, 단수 공천을 확정지었거든요. 자, 성남 수정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원내대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직자는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언론이 만든 것들은 진짜 단지 프레임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닌가 네네. 보고 있고요. 오히려 찐명 후보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제 좀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평론가님, 뭐 어찌됐든 프레임이든 어쨌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때문에 뭐 조용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또 뭐 개혁신당도 그렇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또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 여기가 좀 어부지리로 많은 또 의원들을 흡수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생각만큼 그렇게 좀 효력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그 박용순 의원이 새로운 미래에 합류를 했고요. 예. 그리고 기타 지금 서른, 홍영표 등등도 여기에 합류할 것이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3당으로 6명 이상의 의원을 새로운 미래가 가장 먼저 확보할 것이다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건너가기에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쪽에서 만들어진 신당들에게 그런 혜택들이 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인사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네. 조국 신당으로 건너가는 그 현역 의원은 없을 좀 것이고. 없을 거라고 예. 보입니다. 그런데 송영길 신당 같은 경우는 특히 호남에서 적극적으로 후보 찾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이성만 의원 같이 그 송영길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지금 탈당한 의원들은 송영길 신당에 들어간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호남 내에서 부당한 공천에 희생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송영길 신당으로 가는 것을 점치고 있다는데, 네네. 그런 측면에서 한마디로 제3당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경쟁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어찌됐든 조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조용하다고 언론에서 다뤄주고 있는 국민의힘 공천도 사실상 일부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방탄 공천이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아주 요란하게 걷어내는 것처럼 보이면서 마치 윤석열이 칼을 잘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써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구에 지금 장 의원 일가가 설립한 대학 총장인 김대식 후보가 단수 공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그 당사 앞에서 지금 그 배제돼 있는 그런 후보들이 삭발 투쟁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컷오프된 현역 의원이 제로입니다. 국민의힘은. 네. 그러면서 지구를 재배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역 의원을 재배치한 모든 지역구에서 격렬히 저항 중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주진우, 이원모 등은 단수 공천을 했어요. 근데 그 단수 공천에 희생당한 그런 예비 후보들도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지금 29일까지만 버티면 결국 그 쌍특검법의 재부의가 무효로 끝날 테니까 그 이후에 TK와 그러니까 대구 경북과 강남을 공천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29일 날 재부의하지 않겠다라고 연기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 쌍특검을 막기 위한 방탄 공천을 과연 계속 할 수 있을지, 그러다가는 지금 50여 명이 사표를 내고 뛰어나온 검사들의 반란을 또다시 봐야 될 것인데, 이것을 갖다 잠재울 그런 힘이 과연 윤석열한테 있는지, 한동훈 같은 그런 허수아비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 상황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 국민들 모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